반갑습니다. 오늘 갖고 온 교재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교재고요. 저는 이 공시법을 2주마다 한 번씩 강의할 강사입니다. 임의섭이라고 합니다. 그 프린트물 받으셨죠? 오늘 한 장. 근데 제가 강의를 지금 올해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후시험 준비하다가 후배의 권유로 알바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고시해라. 그 유혹에 중개사 강사로 접어들었고요. 그 소개해준 그 학원의 원장님이 민법을 하고 계셔서 원장님 너는 민법 그만해라.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주어진 과목이 공시법밖에 없었고 운명적으로 공시법을 하게 됐고요. 한번 하다 보니까 책을 쓰고 강의를 하니까 공시법 강사로 그냥 굳어져 버려가지고 공부는 민법을 훨씬 더 많이 해놓고 강의는 공시법 하고 있습니다. 임의섭이고요. 어, 닉네임으로 스티브 잡스의 그 심플한 그 이미지를 차용하는 의미로 좀 우스꽝스러운 그 잡스가 아니라 섭스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닉네임의 그 이미지를 좀 전달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면 이 심플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심플한 이미지를 제가 좀 전달하고 싶네요. 공부는 간명하게 하시고요. 또 단순하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여러분의 이 공부의 목적은요, 자격증 취득에 있지 학문적인 성취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하시는 게 오늘 제가 첫 마디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의 본질을 아시고 제대로 대응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런 중개사를 위한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6과목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지식을 담았어도 실무로 가면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찾아보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공부를 하시면 뭐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액면 드러나는 모습에서 뭐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공부 굉장히 오래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시는 게 첫 단추에서 여러분 첫 단추 끼는 이 시점에서 하실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지금 학원마다 지금 시즌을 시작하는 강의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하세요. 준비.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대응하는 연습. 그 훈련만 하기에도 이것만 하기에도 1년은 빠듯하더라고요. 지금 1년이 아니라 10월 28일 토요일 날 치기로 이미 다 공지가 됐잖아요. 10달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1월도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10달이 안 남았는데 교과서를 쌓아 올려 보면 이만큼 두껍죠. 6권이. 그거를 언제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시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직장인 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하시면요. 깨달아가는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학문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건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에 빠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시험에 대응하는 연습을 안 하고 학문적인 깨달음에 치중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준비하는 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게 팩트죠.
열심히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제가 보여드리고 강의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사의 존재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여기 오늘 여기 손을 다쳐가지고요. 여기 졸업증명서를 떼가지고 오늘 첫 강의니까 이제 강사 신고하기 하는데 여기 부원장님이 자리를 비켜줘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 고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을 딱 꺼내는데 고데기가 손에 딱 닿는 바람에 닿아가지고 제가 이게 물집이 아까 엄청 차올랐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떼버려야 되겠다 이게. 신경이 많이 쓰였네요. 자, 뭐 떼버렸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준비만 하기에도 시간은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를 처음부터 차단하시는 게 제일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곳에서 전국의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서울의 강남에 강남 박물관이라는 곳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그 분위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본질을 제대로 아시라.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이라고 공부하는 이 과목들이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중개업을 하시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격증 취득할 때만 필요했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변호사가 해결해요. 여러분이 나설 일이 없어요. 등기에 관한 문제가 비화돼서 소송 갔어요. 그럼 법무사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나설 일이 없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나요? 세무사가 해결해요. 중개사는 중개업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루는 이런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이 있어도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 중개 의뢰에 들어오신 매도인 매수인 분을 앉혀놓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논하실 겁니까?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서 들으면 그나마 들으려고 애는 쓰겠죠.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 시험을 치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준비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격해서 자격 취득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죠. 여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학문적인 성취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19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직도 평택에 지금은 제가 평택에 출강 안 합니다만 평택에 21년째 올해 또 시작했대요. 21년째 수험생이 있습니다. 공기중개사 수험생 21년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분? 이분이 21년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방향 설정을 잘못하니까 이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니까 시험에 대응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민법선생님하고 판례 가지고 서로 토론하거든요. 그분이.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판례에 대해서 이 판례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걸어오셔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세요? 그분은 대학원에 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인 성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 학원에 오셨다면요. 이것만 하시기에도 빠듯하다니까요. 이거 하시기에도. 그래서 그분은 늘 깨달아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객관식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지문을 읽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오디선다를 꼼꼼히 검토하죠.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문제가 있죠. 주어진 시간 안에 40문제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시험인데 이분은 문제를 항상 다 못 풀어요.
20년을 공부해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공부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학문적인 의욕이 생기시더라도 여러분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필요 없단다. 나한테 쓸모없는 지식이다. 탁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잘 드는 게요. 하천에 대해서, 이 하천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이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인가요? 토지면은 등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에서도 논하고 등기 파트에서도 논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좀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려면 논문 봐야 됩니다. 견해가 굉장히 충돌되는 게 많아서 논문까지 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딱 시험 준비한다고 바라보면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토지 맞고요. 등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천도 토지로 등기한다. 그런데 뭐 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시험 문제 분석하고 연구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두 가지가 뭐가 시험에 필요한지는 지금 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강의 들어가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기하는데 정신을 팔리시면 안 돼요. 필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일부가 나옵니다. 선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여드리고 정리해서 핵심을 정리해드리고 전달해드리면 여러분은 열심히 복습해서 준비하시는 요거를 강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러려고 학원에 오신 거잖아요. 혼자 책 읽고 고민하려고 하셨다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당부 말씀을 여기 좀 드릴게요. 당부 말씀. 오늘 오전에 제가 여기 쏟다가 칠판에 판서했다가 여기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촬영.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첫째는 일단 수업에 출석을 꼭 하시기를 저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 수업이 매주 있는 게 아니라 격주 수업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어떤 이유로 빠지면 한 달 만에 뵙는 거잖아요. 4주마다. 그러면 공부의 흐름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수업을 꼭 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격주 수업이니까 빠지시면 한 달에 한 번 본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혼자 책을 읽고 정리하시면 굉장히 양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결국 뭐가 출제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걸리고 에너지는 많이 소모했지만 점수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똑같아요. 읽어오든 안 읽어오든 똑같아요. 출발점이에요. 근데 학원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책을 읽고 줄 긋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요. 그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학원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 출석해서 강의를 들으실 때 딱 커트해 드립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뭐 지금 막 적고 싶은 생각이 드시더라도 적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제 요약집이 3월부터 제가 아까 원장님하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요약집 빨리 보는 게 좋다. 그래서 3월부터 요약집 쓸 겁니다. 그 요약집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론, 출제 포인트,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법까지 제가 다 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별표까지 다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프린트 하나 받으셨는데 이 프린트조차도 모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 요약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등들입니다. 발췌해서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안 들기를 뭐하고 그래서 하나 그냥 세 개도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저의 요약집이 19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에 뭐가 필요한지를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지금 뭘 적고 줄 긋고 이렇게 하는 거 전혀 필요 없고 머릿속에 담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업 출석해야 되는 이유 첫째, 격주 수업이라 한 번 빠지면 흐름이 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 댁에서 혼자 10시간 독학하시는 것보다 수업 10분 듣는 게 훨씬 시험에 도움이 된다. 왜 강의를 안 듣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수업 들으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수업을 듣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자. 이런 식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습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복과목에서. 복습만 하셔도 복습만 하셔야 됩니다. 복과목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혼자 예습을 하시면 법학에 대해서 아무 기초가 없는 상태로 책을 읽어오실 거 아니에요. 국유일수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요. 법학은 용어에서 시작해서 용어로 끝난다라고 할 만큼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우리 상식선의 용어가 물론 있습니다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용어 정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둘로 나눠 볼게요. 상식선의 용어. 상식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 자, 여러분이 출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상식에 부합하는 용어, 그러니까 법 몰라도 돼. 상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출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데 법을 하나도 공부 안 하신 분도 맞춰요, 상식선에서. 법을 공부한 분은 당연히 맞추겠지. 그럼 이게 어떤 문제에 직면할까요?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 용어 등등은 출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변별력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출제를 하는 거고요. 이게 변별력이라는 겁니다. 변별력. 공부한 분 찾아야죠. 그래서 요게 의외로 뭐 간단한 내용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묶고 있고 오지선도 나오겠죠. 그죠?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었는데도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럴 때 문제를 다 읽고 설문을 다 읽었는데 지문을 다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그 다음 액션은 뭐죠? 읽은데 안 봐요. 물론 찍기가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찍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요 다음에 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그 대처는요, 이거예요. 일단 고민에 빠집니다. 다시 읽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고민에 빠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고민에 빠지고. 지금 이게 무슨 작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서 고민하죠, 일단. 이게 뭐가 정답일까? 이건 뭘까? 이게 상식 동원하는 거예요. 상식. 자, 여기서 이미 오류예요, 이게. 오류. 왜 오류일까요? 법학은 용어부터 새로 정립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법을 제대로 모르면 틀리게 돼 있는데 법학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상식으로 풀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법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상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이게 상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오류고요. 상식 동원해서 정답을 체크하면 이게 정답일까 오답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상식에 부합하는 거 출제 배제한다니까. 이거 그걸로 내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법령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의 경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힌트 드린다 그랬죠. 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결국 대면하실 거 아닙니까? 그날, 시험 당일날. 지금부터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풀었는데 보이면 준비가 된 거죠. 그대로 대응하시면 돼. 맞든 틀리든. 근데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암만 고민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결국 오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자.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언제 깨달으시냐 그러면요. 모의고사를 4회, 5회를 쳐도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늘 상식으로 풀면서 이걸 몰라요. 항상 고민하고 상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줄거가면서 고민하고 풀었는데 희한하게 정답만 피해가더라. 그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시죠. 놀라운 경험이죠. 어떻게 연구에서 계속 최선의 답안을 나름대로 도출했다고 생각하고 답을 찍었는데 어떻게 하나를 안 맞냐?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 두 달 지나서부터. 3월부터 계속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문제를 그렇게 틀리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미리 알고 가시라고. 이게 답이 안 보이는데 고민하고 풀어봐야 오류다. 정답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나는 마킹하고 나와야 되죠. 맞든 틀리든. 비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것들, 비워둔 것들 똑같은 번호 찍으면 확률이 생깁니다. 그죠? 20% 확률 생길 거 아니에요. 평균에서. 그런데 이렇게 풀면요.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제로에. 왜? 상식에 부합하는 출제 안 하거든요.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우리 보통 어느 업체든 간에 한 8회 정도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마지막 8회 모의고사를 해설할 때 이런 설명을 하면 그렇게 많은 반응이 피드백이 왔어요. 교수님 진작 이런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서 이거를 시즌 초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용어를 새로 정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민법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하시고 실제 중요한 과목입니다. 법학의 출발이 민법에 담겨 있어요. 법학의 출발은 민법부터입니다. 용어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선의 악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겠어요? 선의 악이. 이거를 상식선에서 법서를 처음 읽어오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그럼 뭐라 읽어올까요? 이게 조문에 선의 악의가 다 나오거든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선의 악이 뭔 뜻입니까? 이게 착갈 선자고 뜨더이 자고요. 나쁠 악자에다가 뜨더이 자 맞아요. 한자 똑같아. 생활에서는 좋은 뜻, 나쁜 뜻이겠죠. 근데 법학에서는 그런 가치 판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용어가 다르다니까요. 선의는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선의입니다. 모르는 것. 이 선의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면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악의 제3자 그러면 이게 나쁜 제3자 이 말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이런 뜻입니다. 선의 제3자는요. 그 내막을 몰랐던 제3자 이 말이고 이 용어를 재정립하고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미리 예습해서 읽어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됩니까? 법서를 상식 수준에서 읽어오면서 그림을 다 그려넣어 버립니다. 머릿속에다가. 선입견으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온다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 잘못된 선입견을 지울 수 있을까요? 잘 안 지워질까요? 한번 바뀐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죠. 그걸 지우지를 못해요. 시험장까지 가져가시더라고. 바로 잡아도 다시 되돌아가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첫 주에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 이거 정말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들이에요. 법서는 절대 예습하지 마세요. 철저히 복습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연습해서 준비하시고 점수 나오도록 준비하시면 된다. 근데 이런 저의 당부 말씀은요. 2번은 제가 크게 예습하지 마세요. 이거는 걱정도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할까요? 하라 그래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 걱정도 안 합니다. 예습하세요 그래도 안 하시기 때문에 뭐 어차피 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시간이 마음에 드시고 시간이 나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좀 멘탈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험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맞아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멘탈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뭔가 쫓기듯이 의기소침해 있는 심리 상태로는요. 아는 것도 못 풀어내시더라고요. 이게 정답일까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결단을 못 내리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리적인 얘기예요. 멘탈. 조급함을 가지고 쫓기듯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제 말도 느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투가 이래요. 그래서 한번 빨리 해볼까 했더니 숨 넘어갈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느린 말투로 강의를 하면 시험 임박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느린 말투를. 급하니까 동영상을 빨리 돌려보거든요. 2배속을 해도 잘 들린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은 천천히 하신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학원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마음의 저 밑에는요. 빨리 민법 정복해야 되는데 학교는 빨리 점수 올려놔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천천히 하자 이거를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누르셔야 됩니다. 아, 이거 급하게 갈 거 없어. 어차피 시험 한 번만 잘 치면 돼. 천천히 하시고요. 어차피 하나씩 해야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부어서 쏟아부을 그런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성질은 절대 아닙니다.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시고 천천히 하시고요. 그런데 단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느려 터지게 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씩 차분히 천천히 해라. 그게 결국 제일 빠른 거다라고 제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씩 하되요.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격언이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 영어를 우리말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일단 서두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공시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1교시는 그 정도까지 할게요. 공시법, 제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시험 과목의 제목으로 제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부동산 우리 다 알죠?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학개론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 아닌 것들은 다 동산이다 그러시면 되고요. 민법 9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9조에 물건 그래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독일법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규정을 만든 친구가 거의 뭐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산이 뭐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하고요. 부동산 아닌 게 다 동산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했죠. 그럼 공시라는 말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제 과목의 핵심이죠. 공적으로 널리 보일 시자입니다. 보여준다. 이게 공시라는 말도 뭐 알려져 있는 용어지만 훨씬 더 친숙한 생활의 용어는 공개입니다. 공개. 오픈한다고요.
정보를 우리들만 비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널리 공개한다는 뜻이죠. 반대말은 비밀입니다. secret. 그 다음에 여기 법령이라는 거 보세요. 법령. 자, 이 말을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네요. 법령이라는 말. 지금 이거를 테스트, 시험 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법령을 시험 치겠다는 거죠. 이거 세 개 들으셔야 됩니다. 법령을 시험 치겠다고 한 거예요. 제목에. 시험 과목 제목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31회 때 실제 출제된 것들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게 최근에 생긴 예로서 시험에 지목이 뭔가를 출제했거든요. 이 지목이 뭘까에 대해서 토지대장에는요. 이 터미널의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적혀 있는데 대로 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99.9%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결론에 따르면요. 성남에 야탑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거기만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제가 조사한 모든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전부 토지대장에 다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는요. 지목을 이 터미널의 지목을 잡종지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출제됐다 그랬죠? 그럼 뭐라 답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실제 토지대장에 이게 대장의 이 말은 실무적으로 이 말이죠. 실제로 실무에 어떻게 하느냐? 실무대로 돼 있다고 이게 99.9%가. 그리고 법령에는 잡종기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럼 뭐로 답하셔야 됩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법령에 잡종기로 되어 있으니 법령대로 답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출제했을 때 토지대장을 떼보신 분이라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 정말 내가 다행이네. 예,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필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에 뭔가를 내가 토지대장을 떼봤기에 망정이지 안 떼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되네. 이거 내가 떼봤잖아 이거 하면서 이걸 답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법령을 시험 치겠다 그랬어요. 실무 묻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가 돼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목에서 법령 시험 치겠다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요. 시험 칠 때까지는 토지대장 떼보고 지적도 떼보고 경계점 좌표 등부 떼보고 이런 여러분이 발품파는 수고와 노력이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시험에 안 물으니까. 자신 취득하고 열심히 떼보시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일치도 상당수 많거든요. 지목은. 근데 만약에 일치하면 다행입니다. 이게. 불일치면요. 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대장 등본을 떼보고 실제의 지목을 알아냈다 한들 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잖아요. 이걸 왜 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목 공부할 때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여기 예술의 전당이 있네? 여기 지목이 뭐지? 토지대장 떼봐야 되겠네? 이런 일을 안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거 하는 거거든요. 조사해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확인해보고 나름대로 잘하겠다고 열심히 조사하고 현황 파악까지 했으나 시험에서는 오답 처리됩니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래서 제목부터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법령 시험 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 과목 중에 실무를 문제화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있어요. 중개사법 보면요. 중개 실무를 치겠다. 법령도 치겠다. 두 개 다 치겠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중개법만 실무와 중개 법령을 다 칠까요? 여러분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개사가 되려니까 실무적인 것도 익혀와라 이 뜻이거든요. 현장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실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론은 듣고 와라 이 뜻이에요. 중개사가 되는 시험을 치면서 중개사의 실무도 전혀 모르고 오시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의 배려지. 법 과목에서 실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시험 과목의 제목이지만 네 글자로 줄이면 공시법령.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요. 세 글자로 줄이면요. 공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같은 말로 우리가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 과목이 뭐를 다루는지 보여드린다 그랬죠. 하나는 이게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을 다루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시험 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대장과 등기부 얘기예요. 자,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들어보셨죠? 그거를 중개사들이 중개할 때 보고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중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아셔야죠. 등기부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고 팔 때 등기부 한번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안 떼보면 너무 찜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정보들이죠.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과 등기부 제도는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의 구조의 모습을 전파한 일본은 이미 60년 전에 1960년에 하나로 묶어놔 버렸어요. 대장에 있는 정보를 등기부의 표제부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로 일어나 했는데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갈 길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때 뭐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 제도는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까지 1교시입니다. 자, 대장에 올릴 때는요. 등록이라 하고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기부니까 등기한다 하는데 이 말 뜻은 똑같은 겁니다. 올릴 등자, 기록할 녹자. 올릴 등자, 기록할 기자. 장부에 올려서 기록한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와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하는 방법은 뭐냐? 등록, 등기. 부동산 공시하는 방법은 등록, 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하는 장부는 뭐냐? 대장, 등기부.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부동산 아닌 게 동산이라 그랬죠.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 민법 시간에 점유, 인도 이거를 공부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민법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사법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등기부가 그 대장의 사실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권리 공시하려고 등기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일단 기초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먼저 만들어진다. 즉 대장의 등록이 선행된다. 그리고 등기가 나중에 된다.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인데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대장이 반드시 있을까요?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장을 만들고 그 대장의 사실이 확정되고 공시되면 그 대장의 정보를 표제부에 뺏겨오고 권리 공시하려고 갖고 울고둬서 등기부를 편성해요. 그러니까 대장 없는 등기부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뭐 직권보존등기 같은 경우에 대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등기부부터 먼저 개설하고 나중에 대장이 갖춰지는 그런 예외적인 모습은 예외로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는 대장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등기부를 만든다. 선등록, 후등기 원칙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장부가 담고 있는 정보의 중점이 다릅니다. 자, 대장과 등기부에 똑같은 내용으로 공시되고 있으면 이 둘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두 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장은 사실 중심입니다. 사실. 이게 표시라고도 합니다. 표시된 사실이니까. 이 사실 중심으로 공시하겠다 하는 장부고요.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죠, 아까. 권리 중심에 공시하는 장부라서 이렇게 주안점이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장에 보니까 지목이 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을 반영한 등기부에 보니까 표제부에 지목이 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밭이고 이거는 집토부지죠. 그러면 불일치가 생긴 거죠, 지금. 이 국가가 관리하는 두 가지 장부에 불일치가 생겼죠. 그러면 이런 불일치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중개사로서 어떤 설명을 내리면 될까요? 토지중개의뢰인이 토지대장 등본 그리고 토지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와가지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대장에는 대로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전으로 돼 있네요. 중개사님 이거 뭡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응을 하실래요? 왜 이렇지? 조사를 좀 해볼까요?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안점이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그랬죠. 대장의 사실이 확정되고 공시되고 나면 그 대장에 있는 거를 등기부 표제부에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권리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표제부 갑구를 두는 겁니다. 등기부를 편성해서 권리 공시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니까 장부가 두 개 있는 거는요. 공시하는 핵심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대장은 사실 중심, 등기부는 권리 중심. 근데 대장과 등기부 비교할 때 권리는 소유권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저당권, 전세권 이런 소유권 아닌 권리들은 등기부의 일부에만 있고요. 대장에는 아예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요. 조사해 볼까요? 왜 불일치가 있지? 오히려 더 당황하면서 조사해 볼까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실관계니까 대장이 만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시는 것이 중개사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관계니까 대장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장이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 지적소관청이 촉탁서를 안 보냈거나 바꾸라는 촉탁서를 안 보냈거나 받아놓고 등기관이 직권 행사해서 바꾸지를 않았다면 옛날 지목으로 남아있네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내막이 그거거든요. 이게 원래 전인데 지목이 바뀌었고요. 사실관계니까 대장이 먼저 바뀌고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등기부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 촉탁서를 안 보냈거나 또는 이 촉탁서를 받은 등기관이 직권을 발동 고의나 과실로 안 해서 이걸 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옛날 지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자마자 대로 바뀌었는데 등기부는 아직도 안 바뀌고 있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비교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대장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자만 공통이라 비교된다 그랬죠. 근데 등기부 갑구에는요. 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일치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 토지 이 중개 의뢰인이 와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소유자가 다른데요? 누가 맞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또 뭐 더 놀라면서 조사해 볼까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권리니까 소유자 권리니까 등기부가 맞는 거네요. 갑에서로 바뀐 거네 이게. 근데 아직 이 소유자 변경 사실의 통지를 지적소관청이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도 고의나 과실로 아직 변경 등록을 안 하고 있어서 야 대장을 아직 안 바꾸고 있네요. 뭐 이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을로 바뀌겠는데 이런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화돼 있지만 그 의미를 찾아가는 정도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대장과 등기부에 불일치가 늘 생깁니다. 생길 때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딱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설명을.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네. 권리관계, 소유자관계, 등기부가 기준이 되고 대장이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 명쾌한 설명을 앞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첫 시간에 좀 당부 말씀하고 제 과목의 제목하고
담고 있는 무엇을 공부할까? 대장과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를 다루게 되고 그 불일치가 있을 때 뭐가 기준인지까지 자, 정리했습니다. 10분 쉬셨다가요. 2교시에서 이어가겠습니다.